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김광덕 데일리 한국뉴스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국민의당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성유미 앵커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약 3주 전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며 국민의당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그거를 기소하면 검찰은 난 망신당할 거라고 봅니다.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속도감 있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 사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만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돌아가면서 거듭 사과를 했지만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여론을 되돌리기엔 다소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에 거리를 뒀던 더민주 지도부 역시 싸늘한 여론 앞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에 이어서 아들, 친오빠까지 논란이 번지자 급기야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선 건데요.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전국 주도권을 다져야 하는 야당으로선 20대 국회 초반이라는 점에서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야당 모두 초기 대응에 다소 안이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법적인 잘잘못과는 별개로 정무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된 다음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좀 당황을 했나 봅니다. 새벽부터 의원총회도, 긴급 의원총회도 열고 긴급 최고위원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좀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지금 현직을 단 상태에서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집행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늘 8시 반에 당초 당 의원들하고 당내 워크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앞서가지고 6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정도로 네. 그래서 긴급 최고위에서 소집을 해서 일단 그 의원들의 총의를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아마 8시 반에 의원 워크숍이 끝나고 난 뒤에 의원 총회를 또 바로 이어서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렸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출당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아마 출당을 둘러싸고 아마 당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렸고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하다가 아까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오후 4시에 또 긴급 의총을 소집한 걸 보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가 가볍게 다룰 사안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당의 지금 운명이 달린 아주 중차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지금 당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오후 4시에 다시 의원 총회를 열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처음에 이제 불거졌을 때만 해도 크게 문제 없다. 앞서서 이제 이상돈 자체 진상조사단장의 말도 들어보면은 큰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에 핵심 주 당직자가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애초에 당 차원의 대응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당초에 당의 대응이 굉장히 잘못됐죠. 당에서는 조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이거를 법적 책임론으로만 해가지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셀프 면죄부를 두면서 오히려 기소하면 망신당할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면서 지금 당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됐다고 하는 거는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또 박선숙 사무총장에게 당시 돈 문제를 모두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선숙 사무총장도 어떻든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런 거로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박선숙 사무총장은 당시 자기의 윗선인 당대표 아닙니까? 안철수나 천정배 공동대표가 어떤 수준에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초에 지금 우리는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하다가 처음엔 꼬리 자르기로 김수민 의원 선에서 하려다가 꼬리 자르기를 넘어서 지금 소위 당의 몸통으로까지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당이 지금 상당히 진짜 당과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생명까지 상당히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 국민의당에 비유를 하자면 국민의당의 배가 지금
엄청난 리베이트 옥의 태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휘청거리는 상황인데 네. 제대로 대처해야 이제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 4시에 의총에서 최종 의견을 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출당 조치 이런 부분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서 이제 당원권 정지보다는 좀 나간 조치기는 하지만 출당 조치만으로 충분하겠느냐 이런 반발 기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김수민 의원과 박성숙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소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명의 현역 의원을 출당시키면 의석 2개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에 하나 이 두 분의 그 의원들이 출당시킨 상태에서 이 지금 그 의원직이 무효가 되는 경우 네. 에는 승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엄중한 스스로의 조치일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박선숙 의원까지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당대표인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도 지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오후 4시 의총에서 그까지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이야기까지 둘러싸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과연 어떤 식의 선제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냐. 예. 그것이 하나의 지켜볼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못 낸 게 뭐냐 하면 출당을 하느냐. 원래 이제 당규대로 이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하는 거. 당원권 정지하는 건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출당을 하느냐, 당원권 정지하냐 이런 논란 여러 가지를 논란을 벌이다가 일단 결정을 못 하고 오후 네. 의총으로 넘겼는데 출당을 할 경우에 아까 말했지만 파장이 간단치가 않아요. 일단 출당을 하면 본인들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의석이 38석에 36석으로 줄는데 네. 그럼 후속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일단 그 사람들이 당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당에 대해서 딴소리가 나오고 그 두 사람이 나간 사람들이 당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당이 조직적 개입의 의혹까지 같이 본인들이 자기가 살려고 다른 문제하면서 이제 소위 균열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네. 당이 이거를 둘러싸고 당 내분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예. 결국에는 소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의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라 안철수 중심으로 하는 안철수계와 그다음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현역 의원들 사이에 네. 이런 균열이 생기면서 이 당 전체 지도부의 자체의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일단 뭐 당 내부 차원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출당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의원직은 유지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국민들 시선에서는 의원 자격도 없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두 명이 만약에 기소가 돼서 출당을 한다고 한다면 김수민 의원이나 박선숙 의원이 그대로 가죠. 근데 예. 재판 결과 만약 유죄 판결을 100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에서 승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고스란히 2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이건 꼬리 자르기라고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당 차원에서 뭔가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책임이 그렇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요.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호남 쪽 의원들의 주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 여론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지율을 이제 보면은 전국적인 지지율 국민의당이 떨어졌습니다만 예.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율 그 감소가 더 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이게 오차 범위가 있으면 오차 범위 1.9% 포인트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 최근 조사에 의하면 그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원래 국민의당이 더민주당보다 조금 앞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10% 이상 차이로 더민주에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또 안철수 대표 지지율도 지금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와서 거의 지지율이 겹치면서 빠진 거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것까지 겹치면서 소위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매우 외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까지 나올 경우에 그 딜레마가 있죠.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 제기하기는 쉬운데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되면 물러나게 되면 당의 소위 현재 사실상 오너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없는 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게 네. 과연 제대로 생명력을 갖고
커나갈 수가 있느냐. 네. 그런 층에서 안철수 대표를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이 지도 체제를 고스란히 좋게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또 위험성 때문에 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없는 국민의당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당내의 지금 지역구 의원들은 호남 의원들이 주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호남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들이 출신 성향을 보면 소위 말해 구민주당이기 때문에 도로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설사 만에 하나 정식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를 그러니까 지금 호남 의원들이 팽시키기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당 차원에서 안철수 그 대표는 만약에 정치에서 약간 그 한 걸음 뺀다 하더라도 당 차원에 보호는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그렇다고 완전히 지금 빠진 상황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내년 대선에서 나름대로 대권 주자로서 일정한 지지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완전히 기반이 허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반전의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서로 본인 스스로가 사직생의 심정으로서 자신이 정치적 그 일선에서 한 걸음 발을 빼더라도 아마 당 차원에서 대권 주자 안철수는 보호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권 주자로서 좀 보호하는 투트랙이라고는 얘기하셨지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대선 가도에 어쨌든 빨간불 들어온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대표의 대선 가도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와서 지지층, 중도 지층이 겹치면서 빠진 부분에다가 예. 이번에 리베이트 의혹으로 다시 추가로 빠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서 두 번째고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어서 한 세 번째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또 앞으로 또 이 위기를 극복을 한다면 상승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데다가 네.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이번 대표에서 과연 물러나느냐 하는 거는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박선숙 사무총장에게 보고를 받았더라도 그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이 허위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과연 보고를 받았겠느냐 하는 네. 이러한 또 일부 변호의 논리도 있기는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김종인 대표도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의혹을 알고도 일단은 서영교 의원을 네. 공천을 했다. 지도부 책임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해명으로 좀 됐을까 싶어요. 사실 그 김종인 대표가 지난번 그 총선 직전에 이 본인의 셀프 공천 논란이 상당히 있을 때 상당히 그 당이 위기 상황이 갔을 때도 그랬었죠. 본인이 복귀하면서도 본인은 스스로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 보면 네. 이 그 서영교 의원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그 당시의 공천권 최종 결정자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공천 과정에서도 당시 현역 의원들 중에 서영교 의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공천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과정에서 벌써 이야기들이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더랬거든요. 동생의 그 비서관 채용 문제 때문에 공천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불거진 모든 의혹을 당에서는 알지는 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핵심적인 사안 몇 가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의 자격을 시비를 걸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라는 그 지역구가 서울이라는 아주 중요성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후보라는 그 상징성 네. 이것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어쨌든 김종인 대표는 사과한다, 유감이다 표명을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서 약간 좀 결이 다르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이 좀 다르죠. 다른데 둘 다 분명한 거는 둘 다 굉장히 이거에 대한 책임과 여론의 이런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네네. 사과의 정도가 굉장히 약한 거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아, 예, 지적을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든 그때 공천할 때 네. 공천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네. 반론이 많아서 사실상 부결된 거를 비대위에서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네. 공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공천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굉장히 그래서 자기가 김종인 대표 소위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사과하고 송구스럽다고 한 거 정도는 그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네. 그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분명하게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요번에 보면 동생뿐만 아니라 뭐 딸, 그다음 오빠, 뭐 남편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의혹에 예. 한 6가지에 다 등장하는데 예. 그때는 과연 뭐를 분명한 거는 동생 비서관 이런 거는 알았었겠지만 뭐뭐가 알았었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캐치를 이렇게 해서 분명히 어떤 연유를 공천하겠다고 하는 걸 밝히면서 뭐가 잘못했다. 네.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면서 이런 점을 잘못했다고 해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지. 예,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떻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486 출신, 당시 민주화 운동 출신으로 같은 서영교 의원도 마치 학생을 하면서 네. 운동권 출신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소위 그런 나름대로의 그 동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약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오히려 대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네. 대안 내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대안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이 잘못된 부분 앞으로 도려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를 두고 김종인 대표가 86그룹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뭐 그 아까 우리 김강국 본부장 말씀하셨지만 서영교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두 분 다 이 86그룹 아닙니까? 86그룹이 옛날 80년대 학생 운동의 리더 그룹들인데 예.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제 사실 그 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서영교 의원에 대한 그 발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절치 못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초선, 그러니까 그 19대 때, 그러니까 이 비리를, 의혹을 저지를 때가 그러니까 초선 의원 때니까 초선이라서 잘 몰라갖고 아무도 누가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예. 관행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 하나의 옹호인 거죠. 예.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딴 것도 아니고 재발 방지책을 나름대로 뭐 다른 의원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상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까 뭐 관행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치판에 오랫동안 그 몸을 담았기 때문에 19대 의원 때 거의 3선급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오랫동안 정치를 보면서 아 옛날 선배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 뭐 친인척 그 채용하고 또 보좌관 월급 대충 이렇게 후원금으로 빼돌리고 예. 이런 것들이 아 이거 다 누구나 하는 관행인 거 아니냐. 예, 예. 스스로 그런데 젖어가지고 일단 도덕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옹호를 할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서영교 의원의 의혹이 불거진 그날 이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들의 그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놨어요. 예, 예. 사실은 그런데 그 이전에 18대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가 됐지만 의원들이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근데 우상호 의원은 어디 재발 방지식을 이야기한다면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그런 법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입법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는 예.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제가 이제 들으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외국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외국 사례를 찾아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까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금지하고 있는 게 법으로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친인척이 돕겠다는 걸 또 막을 수는 없으니까 예. 친인척이 보좌진이라든가 참모로 활동하더라도 네, 네. 그들한테는 이런 보험금을 줄 수 없도록 이런 거로 규정이 돼 있고 선진국들은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제도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동생, 오빠, 딸이 다 등장합니다만은 예.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제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사보다 더 중요한 게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그전에는 뭐 자기 아들 뭐 보좌진으로 한 사람 한 거라니까 한 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겹치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이렇게 가족 사랑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나오는데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법적 제도적 보완을 예. 확실히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만 나오면 관행이었다라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렇다면 과연 지금 당무감사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인 대표도 감사를 통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위의 조치가 나올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뭐 크게 중한 징계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보도를 보니까 벌써 지금
이 당무감사원에서 지금 이제 그 감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이 지금 이제 징계 시효가 있다고 그래요. 네. 징계 시효가 지금 2년인데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벌어진 것이 그러니까 2년 전 일이라서 사실은 징계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네. 벌써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 거 보면 네, 네. 아마 이 실질적인 징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상당히 그 지금 이제 그 뭡니까 당원권 정지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당원권 정지는 지금 현역 의원 입장에서 당원권 정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지금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다면 당원권 정지가 되면 공천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거 배지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당원권 정지라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을 형사 고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 내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갑질 의혹 그리고 잘못된 간행들을 잡기 위한 자체적인 정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지금 그 위원장을 맡았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서영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해서 네. 여야 의원이 같이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심사를 해서 네. 징계를 하는 것이 저는 일별백계 차원에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당헌 당규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바로 법적으로는 동생이라든가 이런 자기 딸을 자기 보좌진으로 이렇게 이런 인턴으로 두는 게 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형사 고발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적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당규상 징계를 받더니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제명이라든가 당원권 정지, 당직 정지 등 한 5가지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는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뭐 의원직 사퇴라든가 제명은 뭐 출당인 셈인데 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현재 당에서 지금 검토하는 분위기를 보면 당무감사원에서 윤리심판으로 가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네. 당원권 정지를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당원권 정지라도 계속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 정도로 되겠느냐 하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참 복잡한 상황인데 도덕성 역풍 두 야당 굉장히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20대 국회에 들어서 여소야대 그 국면이 되면서 야당에서 막 의혹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라든지 법조 비리라든지 이런 걸 여당을 압박하면서 전국을 좀 주도권을 잡아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까 좀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도덕성이 휘말려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여당을 대여 정치 투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도덕성 문제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스스로 그 자체적인 이 도덕적 시비에서 빨리 빠져나오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바로 지금 이제 여기서 계속 헤매면서 발목이 잡힐 경우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여소야대 국민에서 전국 장악력을 스스로 놓쳐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역설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 전국 장악력을 이야기하자면 원래 전국 장악력은 제로섬 게임이라서 여당이 빠지면 그만큼 야당이 강화되고 이런 건데 지금은 타 전국 장악력을 놓쳐버리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예, 여당이라 아주 그런 기묘한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122석을 얻었다가 이제 복당까지 시켰는데 129석밖에 안 됐잖아요. 150에서 한창 모자라서 어저께도 어느 상임위원을 만났더니 자기네 상임위원회는 야당이 14명인데 우리가 10명이라고 그래서 예. 그렇게 적습니까 해서 저도 놀랄 정도로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사실 여당 중심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예. 그럼 야당이 주도권이냐? 야당은 두 당이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 현재 두 당이 처음에는 딱 총선 이후에 전국 주도권을 잡는 듯하게 보이고 예. 또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안보에도 신경 쓰고 민생에 신경 쓰면서 지금도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요거 딱 터지면서 네. 야당의 생명이 뭡니까? 도덕성 아닙니까? 그렇죠. 야, 우리가 비록 숫자가 밀려도 힘으로 밀리더라도 우리는 딱 도덕성을 갖추고 우리는 서민을 생각한다.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서민을 주장하고 흑수저, 금수저 뭐 논란에서 야 우리는 흑수저들을 위한 이런 정당이다라고 했던 데서 이런 문제 오히려 더 그거에 이 그런 양극화 이런 속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런 거에 역풍이 불 수 있는 이런 소재가 벌어지니까 예. 주도권을 상실해 버리는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 상실해 버리면 예. 행정부는 어떻게 지금 뭐 정부 중심으로 끌고 가겠지만 네. 이러면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네, 누가 네. 하나 책임을 지지 않은 풍토로 가버린다. 이거죠. 예. 오랜만에 어쨌든 야당이 좀 헤매는 모습을 보고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공격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보면 공세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아니 몰랐는데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보좌진 급여 횡령한 혐의로 선관위 고발당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지금 고발당해서 벌써 이 검찰에서 이군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압수수색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군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네, 무투표 유일하죠. 당선, 예, 유일하죠. 무투표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군현 의원이 이번에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지금 이제 이 제보가 아마 접수가 돼서 아마 선관위가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네. 이군현 의원은 조금 사안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서영교 의원도 보좌관의 월급을 받아서 자진 그 납부 형식이지만 후원에 그렇죠. 헌금을 받았습니까? 그건 사실은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 네. 도덕적으로 갑질 아니냐는 거지만 이군현 의원은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지금 이군현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보좌진들 월급을 받아가지고 등록되지 않은 또 다른 보좌진들에게 월급을 주고 예.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법적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군현 의원은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사안의 성격을 보면 더 그 중요한 건데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은 이군현 의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면 옛날 박대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시비에 휘말렸고 그랬었죠. 여러 차례 이런 그 일들이 빚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르는 그런 형국인 거죠. 사실 네네. 이 속된 별로 도찐 개찐 상황 아니냐 예.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차원에서 뭐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조차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전혀 그런 게 없고 지금 아까 말했지만 단 도덕적 잘못을 넘어서 예. 법적으로 분명히 논란이 있어서 이제 소위 선관위가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당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네. 이런 게 문제고 해서 또 조치를 또 이 약지만 징계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당의 대변인단이 계속 지금 야당의 투 문제를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격하는 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어떻든 여야 전부 이러한 문제들을 딱 제대로 밝히고 수술하고 도려내고 네.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은 그거를 예리하게 주장하고 또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이 관행이라는 핑계로 관행적으로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좀 볼까에 대한 그 생각부터 좀 먼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식인데요. 김용태 의원이 혁신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으로 됐다가 네. 안 된 분이죠. 김용태 의원이 당 대표직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3선의 48세 비박계 내에서는 혁신성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량감에서는 좀 우려를 좀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뭐 중량감 하면 본인이 제목이나 이 신체적 중량감은 좀 떨어져요.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고요. 네, 정진석 원내대표는 좀 거구잖아요. 네. 실제 키도 180이 넘고. 네. 근데 이제 그러겠지만 어떻든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이번에 혁신위원장 그 내정이 되기 전까지는 예.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중이 높지는 않았었죠.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일단 이번에 혁신위원장에 내정은 됐지만 결국엔 친박의 반발로 무산돼서 네. 그래서 자기 혁신위원장 내에서 뭔가 혁신하고 싶은 의욕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 새누리당에 그러한 좀 갈증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당권에 도전해서 진짜 해서 한번 당을 혁신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그 갈증과 욕구가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비박계 주자가 지금 정병국 의원 외에는 별로 거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용태 의원이 선언했다는 거는 네. 비박계 주자가 이제 앞으로 다변화될 수 있음을 예.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김용태 의원에 이어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 가까운 이해운 의원 옛날 네. 최고위원회 2등으로 당선됐었죠. 네네네. 이해운 의원도 유승민을 대리해서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은 출마의 뜻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경원 의원이 전격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김용태 의원이 이제 혁신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 상황에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때문에 당선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당 전당대회 네. 전까지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할 거다. 이것 네. 때문에 그 개파 간의 갈등이 더 불거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번 그 선거는 그러니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물론 뭐 친박께서 이 지금 이제 당은 지금 완전히 지금 당은 개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네. 판단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용태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당 대표에 도전하는 건데 네. 당 대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병국 의원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선수나 이 정책 경륜에서는 사실은 지금 김용태 의원이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김용태 의원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네네. 문자를 보니까 이런 본인 스스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니까 자기가 돈키호테나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냐 네네. 그런 정치적 비아냥을 많이 샀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새누리당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데에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 그런 새누리당을 온건하게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 정치적 소명의식 때문에 나왔다고 지금 본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과연 그 김용태 의원의 말씀을 듣고 당대표 이 레이스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네.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냉정하게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예. 사실 지금 이제 이 김용태 의원이 지금 이제 그 정병국 의원과 동시에 출마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친박 후보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네.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비박 후보가 2명이 나간 상황은 아마 비박계에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는 사전 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여러 가지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병국 의원이 아마 대표로 나가고 네. 대신 김용태 의원은 최고위 쪽으로 그러니까 단계를 하나 낮추는 네. 그런 식으로 정치적 타입이 되거나 안 그러면은 아까 우리 지금 김 부부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경원 의원의 대타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권 대권 분리 이 조항이 개정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투입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비박계에서는 지금 정책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네. 분명한 것은 김용태 의원을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출마 선언하신 분한테 그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유승민 의원은 일단은 당권 대신에는 대권 도전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본인 입으로 명확하게 밝힌 건 아닌데요. 네. 본 유승민 의원이 뭐 그 전부터 이제 헌법 문제 거론하면서 뭐 민주공화국 뭐 이런저런 언급하고 이런 거 예. 보면 이제 대권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예. 가까운 의원들 이야기 뭐 이해운 의원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이야기 들어보면 유승민 의원은 이번 당권엔 도전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대권은 도전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은 또 이번에 나오면 어떻든 좋든 싫든 네. 그 이제 당내 갈등, 이 경쟁을 넘어서 갈등의 또 한 축이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의 전체 자기 지지를 넓혀가는데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인 최경환, 유승민 빅매치가 이루어지느냐 예, 하는 게 예. 이제 굉장한 관심인데 네. 일단 유승민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고 네. 그다음 최경환 의원은 과연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때는 좀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 됐다가 나오는 것처럼 됐는데 요즘 분위기는 지금 아까 아침 내 상황까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또 최근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재 반반에 가깝지 않느냐 예,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높아 보이는군요. 그렇다면은 일단 먼저 유승민 의원은 전당대회 때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최경환 의원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같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정치적인 자세를 최대한 낮추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역할을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복당에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비박계 입장에서는 정치적 병풍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 유승민 의원이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 지금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이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간접적인 의사표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그 이 지금 이제 여당을 바라보고 있는 지지층에서 표심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네, 네. 지금 이제 여론이 30% 정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나름대로는 상당히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최경환 의원은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이제 아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는 쪽으로 당은 개정이 되면 결국은 그럼 친박계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지금 후보가 지금 난립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의사를 갖고 있는 분이 이주영 그리고 또 지금 이정현 의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양보할 수 없다. 네. 자기들이 나가겠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사전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최경환 의원이 아마 포기할 수도 있다. 네. 자칫 잘못하면 그 사전 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가 잘못 나가면 아 이건 좀 뭐 이렇게 외압이다. 예, 예. 일종의 박심이 개입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정치적 논란이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칫 당권 레이스 자체가 친박계 입장에서 그르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정치적으로 사전 조정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따라서 아마 최경환 의원이 나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최고 관심사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대표와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로 분리가 되고 교통정리가 되면 과연 누가 이기느냐, 친박이 이기느냐, 참 비박이
그걸 뒤집고 역전승을 거두느냐 이런 게 이제 제 관심사인데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는 친박이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역 의원 숫자는 한 7대5로 친박이 많고 네. 또 원외위원장까지 당협위원장까지 합치면 한 8대5 정도로 제가 친박이 앞서는데 네. 여기에 이제 경선 누리에서 20% 여론조사가 들어가고 국민선거인단 30%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는 상당히 당 외에 이런 일반 국민의 여론이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총선 이후에는 좀 친박이 총선 참패 책임론이 있고 여론에서 굉장히 먼 듯한 이런 행태를 보인 게 많아서 네. 그 현재 비박은 그 점에서 좀 우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쪽이 이기느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아주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 합니다. 전직 의원 복당 문제도 좀 개파 갈등에 좀 뭐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탈당했다 당선된 분들은 다 이제 복당이 됐는데 그날 이제 대구시당에서 일부 이제 류성걸 전 의원이라든지 권은희 전 의원 복당 문제 심사 이렇게 딱 멈춰버렸다. 이거는 결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짧게 나눈 얘기가 아니군요. 왜냐하면 예. 그 지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당선되고 이제 돌아오지만 지금 현재 이 유승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공천에서 낙선시키고 나가신 분들이 현역 의원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현역 의원이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이분들이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내 조직 갈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러니까 당에서도 쉽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 유승민계 의원들이라는 측면에서 유승민계 조직원들을 받아들이면 전체적으로 부담된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네.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발등에 물은 그 조직 그 지역 내에서의 현역 의원과 전직 의원 간의 그런 갈등, 알력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덕 데일리 한국뉴스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